1,000원짜리 지폐를 내미는 아들의 손길에 박영호 씨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1만 원도 아깝다는 아들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들은 이 말 한마디가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을 사러 가기 위해 용돈을 부탁한 것뿐인데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30년간 교단에 서며 모은 돈 모두를 아들의 교육과 결혼에 쏟아부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죠. 박 씨는 천천히 지폐를 받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퇴직 후 받은 모든 퇴직금을 아들 민우의 대학원 유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어준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작년 여름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들 민우의 집에 들어오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우와 그의 아내 지영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8살 손자 지훈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퇴근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가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달력이 2장 넘어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민우는 점점 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은 직접 챙겨 드세요라는 말이 늘어갔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박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부터 손자 지훈이 등교 준비, 시장 보기, 세탁, 청소, 저녁 식사 준비까지 마치 무급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끔 몸이 아파 쉬고 싶다고 말하면 요즘 다들 힘들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서럽게 느껴졌던 것은 가족회의에서 박 씨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여름 휴가 계획부터 주말 외식 메뉴까지 박 씨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허리가 아팠지만 아무도 알아채주지 않았어요. 약을 사러 가야 했기에 민우에게 용돈을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1만 원도 아깝다였어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박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 때 학용품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최고급으로 사주었던 날들, 중학생 때 영어 학원비가 부담되어도 기꺼이 부담했던 순간들,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 후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기다렸던 밤들,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의 겨워 보너스로 받은 돈을 모두 학비로 냈던 날, 대학원 유학 갈 때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지원했던 기억, 민우의 결혼식 때 모아둔 퇴직금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새 출발을 축복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 집안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 씨에게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아파트에 사는 정 씨였습니다. 2사람은 가끔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치곤 했어요. 정 씨는 박 씨보다 2살 많은 70세로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라며 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얼버무렸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들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경위, 늘어나는 집안일, 줄어드는 존중, 그리고 오늘 아침 있었던 1만 원도 아깝다는 말까지. 이야기를 들은 정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며
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3년 전 딸 집에 잠시 살았던 경험과 결국 독립을 선택했던 과정을 말이죠. 처음엔 환영받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짐처럼 느껴졌어요. 라는 정 씨의 말에 박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평생 희생했다는 걸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정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방 하나라도 그곳은 당신의 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정 씨가 조언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를 건넸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 현관에서 전화통화 중이었어요. 네, 어머니. 내일 모시러 갈게요. 이번 주말에 좋은 곳으로 여행 가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는 자주 여행을 가면서 박 씨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영은 눈인사만 건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씨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민우와 지영은 각자 휴대폰을 보며 대화 없이 밥을 먹었고 지훈이만 가끔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리기를 한대요라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민우가 먼저 엄마 아빠만 그려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박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우를 안고 찍은 사진, 교직원 시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노년의 존엄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쳤던 박 씨. 이제 자신의 삶에도 그 가치를 적용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인생의 이 막을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갈 것.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줄 것. 오늘 밤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지만 박 씨의 마음은 오랜만에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달력을 보니 민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겼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몸으로 전해진 걸까요? 잠시 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파트 거실에서는 이미 아침 준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와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지훈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소리였어요. 평소라면 박 씨가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방에서 나오자 지영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는 지영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우가 박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제의 일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지훈이만 반갑게 인사했고 민우와 지영은 바쁘게 움직이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생일인데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지영도 저도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늦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의 생일에 축하는커녕 자신은 완전히 제외된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지훈이의 하교 시간과 저녁 식사는 당연히 박 씨의 몫이 되었어요. 민우 부부가 출근하고 지훈이도 학교에 간 후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학을 마친 민우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박 씨는 58세였습니다. 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지만 퇴직금 대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어요.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부터 결혼식 비용 2천만 원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당시 동료 교사들은 모두 만류했어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러세요? 라는 질문에 박 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약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어제 받은 10,000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 없었기에 통증약이라도 사야 했어요. 천천히 집을 나선 박 씨는 단지 내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에게 허리 통증을 설명하자 몇 가지 약을 추천해 주었어요. 7,000원입니다 라는 말에 박 씨는 어제 받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 3,000원을 받으며 이것이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의 통장에 소액이나마 노령연금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민우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나오는데 정 씨와 마주쳤어요. 박 선생,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라고 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씨는 점심 같이 먹읍시다라고 제안했고 박 씨는 감사히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며 박 씨는 어제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오늘이 민우 생일인데 저녁 식사에서조차 저는 제외예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여행은 자주 가면서 저는 마치 무급 가정부처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정 씨는 경청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도 비슷했어요. 딸이 내 연금까지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가져갔었죠. 결국 법적 상담을 받고 나서야 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적 상담이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노인복지관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노인의 재산권, 거주권, 존엄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그렇다고 존엄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 세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라는 정 씨의 말이 박 씨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 씨는 다음날 함께 복지관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민우 앞으로 온 여러 개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그중 은행 로고가 있는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지훈이 하교 시간이 되어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간 박 씨는 손주를 만나자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라며 지훈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지훈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적어도 손주에게는 자신이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먹이고 숙제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이라 늦을 거예요. 지훈이 밥 챙겨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에게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어요. 민우의 생일이지만 축하는커녕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박 씨는 우연히 민우의 서류 더미를 발견했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 중에 통장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보게 된 내역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가 매달 120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었고 지영의 명품 가방 할부금으로 6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비용으로 카드 대금만 300만 원이 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씨의 노령연금 42만 원이 민우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연금까지 가져가면서 정작 아버지에게는 용돈 10,000원도 아깝다고 했던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려 서류를 제자리에 놓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와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간 술에 취한 듯 했어요. 민우가 박 씨를 보더니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통장 내역서를 들고 물었어요. 민우야, 내 노령연금은 왜 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니?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아버지 생활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 서류를 보세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라면 내게 매달 얼마라도 주는 게 맞지 않니? 그런데 어제는 약간 10,000원도 아깝다고 했잖니라고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들어요. 방값, 식비, 공과금 다 저희가 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민우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박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당당한 교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구박받는 처지라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기나 하니? 내 유학비, 결혼비용, 첫집 보증금까지 내 모든 것을 줬단다라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 씨의 말처럼 노인의 존엄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일찍 준비를 마친 박 씨는 정 씨와의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노인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박 씨는 정 씨와 함께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아들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이끌었어요. 복지관 입구에 서서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된다는 게 낯설었어요. 정 씨가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활기찬 분위기가 박 씨를 반겼습니다. 로비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복도 벽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박 씨는 과거 학교 복도를 걷던 기억이 떠올라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회원 등록을 마치고 복지관 직원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았어요. 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 문화교실, 법률상담실, 의료지원센터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에 박 씨는 놀랐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고 있어요. 무료 강좌도 많으니 관심 있는 것에 참여해 보세요라고 직원이 설명했어요. 정 씨는 컴퓨터 기초반을 추천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모르면 세상과 단절된 것과 같아요. 이메일도 보내고 뉴스도 읽고 무엇보다 손주와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했어요. 박 씨는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법률상담실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 권리 보호 무료 상담이라는 문구가 박 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 씨의 조언대로 다음 상담일에 예약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 현실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계셨어요? 지훈이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왔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라고 말했어요. 박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손주를 돌봐왔기에 자신의 외출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노인복지관에 다녀왔어. 앞으로 주 2회 컴퓨터 교실에 참여할 예정이야라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훈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물었어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훈이 방과 후 수업 들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비용은 내줄 수 있어라고 제안했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어요. 알아볼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우가 박 씨의 복지관 방문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복지관은 왜 다니세요?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보려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구나라고 말했어요. 민우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박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점심도 함께 먹으며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법률상담실도 찾았어요. 김 변호사는 노인 권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또한 자녀와 동거 중이라도 본인의 재산과 소득은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박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통장과 카드를 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박 씨가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공식 요청을 하세요.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지관 게시판에서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 공동 주거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유주택 프로그램이었어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월 4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독립된 방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박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최 씨는 박 씨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독립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라고 최 씨가 말했어요. 박 씨는 독립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 보관해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민우의 결혼 때 대부분을 썼지만
비상금으로 남겨둔 1,500만 원이 아직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복지관 활동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우와 지영은 처음엔 불만을 표했지만 지훈이가 방과 후 교실에 적응하면서 점차 상황이 안정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씨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로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자유와 독립의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그중 복지관과 가까운 반지하 원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어요. 화장실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작은 주방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계약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 다시 오기로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독립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니 두려움도 컸어요. 특히 지훈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소개했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라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박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서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민우는 박 씨의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말도 없이 이런 통장을 숨겨두셨어요? 라고 민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내 개인 비상금이야. 왜 허락도 없이 내 방을 뒤진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청소하다가요라고 변명했지만 표정은 그리 진실해 보이지 않았어요. 1,500만 원이나 있었네요. 그런데 아버지, 이런 돈이 있으면서 왜 저희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니? 오히려 내 연금까지 내가 가져가고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건 아버지 용돈으로 관리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사시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요라고 대답했어요. 지영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민우가 통장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지훈이 학원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 비상금까지 너희가 쓰겠다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 오늘 본 원룸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돈이야 라고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라며 민우와 지영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려고 해. 이제 나도 나만의 공간에서 살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나이에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지영도 지훈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없으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내 돈으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효도하려고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박 씨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내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렴이라고 말하며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은행에 들러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원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직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100만 원이고 입주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라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독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렘도 컸어요. 복지관에 들러 정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큰 용기를 내셨네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요라며 정 씨가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어요.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수업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박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나 입주일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모아온 사진첩과 책,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받은 감사패와 상장들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짐을 싸는 그의 손길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와 지영은 출근한 상태였고 지훈이는 학교에 갔기에 집은 조용했어요. 오늘이면 자신의 작은 공간으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아쉬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손자 지훈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답니다. 짐을 거의 다 정리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 씨의 짐 상자들을 보며 이게 무슨 짐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원룸 계약을 했고 오늘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아버지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그냥 솔직히 말해달라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1년간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가족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답니다. 특히 1만 원도 아깝다던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말했어요. 민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 민우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가시겠다면 가라며 하지만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은 자신의 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쓴 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말에 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그 희생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답니다. 30년간 민우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그의 돈까지 가져가겠다는 건지 물었어요. 민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민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지영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답니다. 민우는 급하게 집을 나갔고 박 씨는 혼자 남겨졌어요. 놀란 마음에 자신의 짐을 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영의 사고는 경미했어요.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박 씨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병원에서도 아버지를 보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고 소식에 달려온 박 씨의 마음도 알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은 편지를 지훈이 책상에 남겼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자주 보러 올 것이며 손자를 많이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소리 없이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다 갔답니다.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박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고독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잘한 결정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정 씨와 다른 친구들에게 독립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가 축하해주며 격려했답니다. 정 씨는 처음엔 다들 적응하기 어렵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며 위로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박 씨의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강좌에서 이메일 사용법을 배우고 요리 교실에도 참여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오랜 허리 통증이 몸에 무리를 준 탓인지 숨을 쉬기 힘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행히 복지관에 가는 길이었기에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정 씨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답니다. 정 씨는 즉시 병원을 찾아왔고 민우에게도 연락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에게 연락이 갔음에도 아들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입원 3일째 되던 날 복지관 친구들이 단체로 병문안을 왔답니다. 꽃과 과일을 들고 온 그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최 씨는 박 씨에게 빨리 나아야 한다며 다음 주에 시작하는 시 창작반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병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박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입원 기간 동안 정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퇴원하는 날에는 박 씨의 원룸까지 데려다주며 당분간 식사를 챙겨주겠다고 했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우리가 있지 않냐는 정 씨의 말에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어떠냐는 짧은 문자였어요. 박 씨는 간단히 회복 중이라고 답장했답니다. 민우의 연락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완전히 단절할 수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정 씨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조언했어요. 지금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박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점차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저녁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형성되었답니다. 때로는 지훈이가 그리워 마음이 아팠지만 복지관에서 배운 화상통화로 가끔 손자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민우와 지영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연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공고를 보았어요. 은퇴한 교사들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는 봉사활동이었답니다. 3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박 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어느덧 독립생활 3개월 차가 되었어요. 처음의 불안과 외로움은 어느새 자유와 평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반지하 원룸이지만 자신의 공간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어딘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들어와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박 씨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박 씨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는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룸에서의 독립생활이 6개월째 접어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셨어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독립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신감과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복지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큰 보람이 되었답니다. 30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은 박 씨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학생들이 수학이 재미있어졌다며 보내는 감사 메시지가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 씨와 복지관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주말에는 가끔 근교로 당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박 씨는 깨달았어요. 가끔 지훈이가 그리울 때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지금은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민우와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안부 전화가 오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쳤어요.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복지관으로 향하던 박 씨에게 정 씨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민우 씨 소식을 들었는지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신의 조카가 같은 업계에 있는데 민우 씨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한다며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박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정 씨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멘토링 수업 내내 집중하기 어려웠답니다. 머릿속에는 민우의 상황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업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그동안의 상처와 서운함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민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초췌한 얼굴이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가 아버지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 민우를 안으로 들였어요.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선 민우는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가 차라도 한잔 하겠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따뜻한 차를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어 회사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 모든 걸 투자했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어요. 집은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카드빚과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답니다. 박 씨가 지영이와 지훈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친정에 잠시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가 아버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는 듯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간절한 표정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며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줬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답니다. 박 씨는 고개 숙인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난 1년간 받았던 상처와 서운함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특히 1만 원도 아깝다던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열던 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통장에는 아직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독립생활을 시작하고 아꼈으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답니다. 이 돈이면 민우의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1만 원도 아깝다던 민우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픈 아버지가 약값을 부탁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아들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박 씨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며 그것도 아깝지만 주겠다고 말하며 10,000원을 민우에게 내밀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농담하는 것이냐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농담이 아니라 민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그때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알겠냐고 말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며 집도 잃고 지훈이 학교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10,000원이라니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 씨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답니다. 그래,
민우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때 자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어요. 아픈 몸으로 약을 사야 했는데 민우에게 용돈을 부탁했을 때 1만 원도 아깝다고 했었지 않느냐며 그때 자신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물었어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경솔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민우가 말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답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평생 민우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민우는 1만 원도 아깝다고 했다면서 지금 민우가 느끼는 그 절망감이 바로 자신이 느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자신의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민우가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쉽게 용서하고 돈을 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우가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자신이 민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이며 민우가 자신을 대했던 그대로라고 박 씨가 말했답니다. 민우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이럴 것이냐며 혈육인데 돈 때문에 자식을 외면하느냐고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인간다움의 문제라고, 민우가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했다면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이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아니냐고 민우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지만 그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민우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왔느냐고 물으며 오히려 자신을 짐처럼 여겼다고 말했답니다.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민우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인지 물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민우를 키웠는데 민우에게 1만 원도 아까웠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박 씨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평생 자식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낸 기분이었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에는 때로 뼈아픈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교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 비록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민우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언젠가 민우도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길 희망했어요. 그날 밤 복지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서는 박 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에게 1만 원을 건넨 그날 이후 박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물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와 지영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지훈이와의 화상 통화를 통해 민우 가족이 지영의 친정어머니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리웠지만 박 씨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어요.
원룸에서의 독립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복지관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교육청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박 씨의 30년 교직 경험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 창작반에도 참여하면서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시가 지역 문학지에 실리기도 했답니다.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그 시는 많은 노년층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험을 살려 노인 자립생활 특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한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존엄성과 독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특강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노인들이 박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특강 이후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자조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 씨가 중심이 되어 인생 이막 모임이 결성되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정 씨와 최 씨를 비롯한 복지관 친구들은 이제 박 씨에게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아플 때면 서로 돌봐주는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처음의 불안과 외로움은 어느새 자유와 평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반지하 원룸이지만 자신의 공간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복지관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박 씨는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초췌함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박 씨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 민우를 안으로 들였어요. 차를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더 이상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빚은 많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라고 민우가 말했어요. 박 씨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라고 민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지훈이가 보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후로 박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끔은 작은 원룸으로 데려와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했어요. 민우에게는 여전히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손주만큼은 예전처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이와 함께 복지관 행사에 참여했어요. 인생 이막 모임 회원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박 씨도 하모니카 연주로 참여했어요. 연주를 마친 후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박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며 박 씨는 생각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 혈연보다 더 소중할 수 있구나. 독립생활 1주년을 맞은 날 인생 이막 모임 회원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정 씨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고 최 씨는 손수 만든 스카프를 선물했어요. 벽에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곳에 온 지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진정한 친구들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박 씨가 말했어요. 민우도 조심스럽게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홀로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들 집에서 구박받으며 자존감을 잃어가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삶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웠어요. 작은 원룸 열쇠를 손에 쥐며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 값진 공간이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소중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난 박 씨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오늘도 그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작은 행복과 존엄성,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임을 박 씨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늦게 찾은 자유지만 지금이라도 찾아 다행이야라고 혼잣말을 하며 박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당당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박 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